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경찰 손에 이끌려 나오고 있는 이 남자. 그는 조금 전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 더 죽였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범인은 25살 김윤철입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주 쾌활한 성격으로 검거 직전까지 컴퓨터 부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고 안정적인 월급에 또 상견례까지 마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가정에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효자들이었고요. 전과요? 청소년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낸 게 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김윤철이 끔찍한 연쇄살인마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요. 완벽한 이중생활을 했던 거죠. 살인이 시작된 건 2006년 5월 15일. 그날 밤 11시 50분쯤 김윤철은 안양에서 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22살의 회사원 여성 윤 씨를 마주칩니다. 아주 친절한 얼굴로 밤이 늦었으니까 같은 방향이면 자기가 태워주겠다는 호의를 베풀게 되죠. 이렇게 넉살 좋게 웃고 있는 김윤철의 모습에 윤 씨가 큰 적대감을 느끼지 못했고 안심한 후 차에 올라타는데요. 그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참을 운전하던 김윤철이 윤 씨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돌립니다. 놀란 그녀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김윤철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어서 위협한 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는 그녀를 겁탈합니다. 이후에 공포에 떨고 있는 윤 씨에게서 소지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고요. 비밀번호까지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김윤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씨, 내 얼굴 봤네. 그는 갑자기 윤 씨의 속옷을 그녀의 입에 물려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만들고 차에 싣고 있던 나일론 끈으로 그녀를 결박합니다. 또한 준비해둔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서 윤 씨를 질식사시켰죠.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납치부터 살해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안 돼요. 사실 윤 씨는 위협을 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112에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짧게는 3초부터 길게는 10초 정도 신호가 울렸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도움을 받진 못했죠. 한편 김윤철은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포 시내를 1시간 동안 배회했어요. 그러다 결국 눈에 띄지 않는 금정역 뒤에 있는 역과 도로의 담 틈새를 찾아냈고요. 윤 씨의 시신을 그곳에 유기하게 되죠. 첫 살인 후 이틀 만인 5월 17일 김윤철은 윤 씨의 신용카드로 13번에 걸쳐 현금 284만 원을 찾아냅니다. 그중 10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선심 쓰듯 줬고요. 70만 원은 자기 차 할부금으로 사용했어요. 돈을 찾을 때 일부러 유동인구가 많은 3번역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있는 CCTV가 실제로는 촬영이 되지 않는 가짜인 걸 미리 알고 여길 택했던 겁니다. 추후에 경찰이 인출 기록 보고 CCTV 확보했지만 얼굴은 찍혀있지 않았죠. 그렇게 윤 씨가 살해된 지 5일이 지난 5월 20일 새벽 김윤철은 시신이 있던 그 금정역 뒤편 담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깨끗하게 시체를 훼손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돼요.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에 탄 시신을 발견했지만 당장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추후 국가수 감식으로 그녀의 손가락과 또 과거 치아 기록을 통해 실종된 윤 씨라는 게 밝혀집니다. 한편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김윤철은 살인을 저지른 바로 다음 날 어젯밤 죽은 윤 씨에게서 빼앗은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민속촌 데이트를 갑니다. 거기서 그 카메라로 열심히 여자친구 찍어줬고요. 또 다시 그 카메라를 회사로 가져가더니 자랑하듯 동료들에게 보여줬어요. 찰칵찰칵 동료들 찍어주고 심지어 자기 셀카도 찍어댔고요. 살인을 하고 바로 다음날 데이트에 또 출근까지. 2006년 6월 9일 밤 11시 30분입니다.
김윤철은 차를 끌고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삼본역 근처에서 타겟을 물색하던 중이에요. 그러다가 앳돼 보이는 20살 대학생 여성 김씨를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학생 늦었는데 집에 데려다 줄게요. 같은 수법으로 유인했죠. 차에 탄 김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야기, 학교 생활 이야기, 소소한 수다를 떨었다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1시간 40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때 한편 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만 말했죠. 그런데 얼마 후 김윤철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겁먹은 이 여학생이 급하게 차에서 내리려고 했죠. 그러자 김윤철은 그녀를 흉기로 위협했고 잠시 후 20살 김씨 또한 앞서 윤씨와 같은 방법으로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얼굴을 봤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 김윤철은 그때 김씨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현금도 10,000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끝내 성폭행만은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항해서 나도 포기했다 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발견된 그녀의 시체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김씨는 실종 3주가 지난 7월 3일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 풀숲에서 웅크려 있는 나체로 발견되었어요. 특이한 점은 허벅지 부근에 예리한 흉기로 도려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요. 양손이 결박당한 채 얼굴은 테이프로 휘감겨져 있었죠. 후에 범인은 사체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그 상처가 벌레나 우연히 생길 만한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도려내진 거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듯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살해된 2명의 여성 사체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세 번째 살인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두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목격자도 CCTV도 없고 범인을 추적할 증거도 없습니다.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 세 번째 피해자까지 생기고 맙니다. 7월 1일 밤 11시 군포시 삼본동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당시 27살의 허씨. 김윤철은요, 이미 지난 2번의 범행을 자기가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범행에선 더 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연쇄 살인범들은 살인을 하면 할수록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그게 여기서도 나타난 거죠. 이번에 김윤철은 애초부터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허씨에게서 챙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품 구찌 가방이에요. 여성용이죠? 네, 김윤철은 이 가방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합니다. 기가 막히죠. 한편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돼요. 우선 범인은 첫 피해자였던 윤 씨의 돈을 인출한 현금 지급기 CCTV가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와서 뽑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여성들에게서도 뺏은 카드를 여기서 인출하지 않을까요? 즉각 경찰은 정상으로 작동하는 CCTV로 교체를 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적중했죠. 범인 김윤철이 세 번째 피해자 허씨의 신용카드를 들고 또다시 이곳을 찾았던 겁니다. 허씨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7월 3일. 이때는 아직 허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데요. 김윤철이 그녀의 카드로 12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신원을 확보했고 다음날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윤철을 긴급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에 연행된 후 김윤철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현금 인출기에 얼굴 찍혀 있고 또 경찰이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난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김윤철의 패기를 꺾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죠. 바로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아니 이게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었죠.
사실 아까 검거되었을 당시 세 번째 피해자 허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라고 했죠. 김윤철이 허 씨의 생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무는 겁니다. 분명 마지막으로 쓴 게 허 씨 카드인데 경찰이 이 여성은 지금 어디 있냐, 어떻게 됐냐 추궁을 해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7월 5일 오후 2시 김윤철이 직접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때 자기가 허 씨를 죽이고 유기한 사실을 자백합니다. 서둘러 경찰이 장소를 파악한 후에 가봤죠. 그리고 같은 날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 야간 풀숲에서 허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난 46일간 군포 안양 일대에서 3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범인 김윤철의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또 살가운 아들, 그리고 다정한 남자친구였는데 밤이 되면 여성들 물색하고 겁탈한 후에 테이프로 얼굴을 감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즐겼던 김윤철.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이전에 전과라고는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초범이라고 보기에는 수법이 너무도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도대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잔혹범이 됐는지 동기가 궁금해졌죠. 김윤철에 따르면 카드빚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당시 연봉이 2,800만 원 정도고 또 부모님의 가정형편도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범행 수개월 전에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고요. 김윤철이 말하길 이 차의 할부금과 또 일부 카드 빚으로 인해서 매달 16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돈을 빌려서 좀 충당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왜 겁탈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자택 수사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윤철 집을 수색해보니 수십 건의 포르노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영상들 대부분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런 성행위를 하는 장면, 또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원하지 않는 성행위가 묘사되는 그런 부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김윤철이 평소 가학적인 성에 매료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성장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심이 잠재되어 있었을 거라고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범인 당사자는 돈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런 범행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과 분석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잔혹했다는 뜻이었겠죠. 덧붙여서 김윤철 본인도요.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 더 죽였을 것 같다 라고 감히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 돈을 떠나서 어떤 이상 성욕 혹은 살인 자체에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실제 김윤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인을 하면 할수록 범행에 중독되어 갔다고요.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도 말했죠. 자, 그럼 조사 과정에서 그는 반성의 기미를 보였을까요? 아니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나 자신에게 올 피해만 생각했다. 내 여자친구, 회사 동료, 친구나 가족들이 내 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가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거다라고 말해요. 이 진술 상당히 자기중심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불리해지는 입장만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억울함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어 보이죠.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엽기적인 그런 부분은 이 살인 직후에 피해자 카메라로 여친 사진 찍어주고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또 세 번째 피해자에게 찍은 구찌 가방 막 선물하고 너무도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절대 곁에 두고 싶지 않죠. 근데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긴긴 재판 끝에 2007년 6월 김윤철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차가운 감옥에서 16년째 복역 중이죠. 형식적으로는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 가석방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워낙 죄질이 나빠서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거된 이후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도 김윤철은 크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미안하다라는 말도 기자들 앞에서 좀 형식적으로 내뱉은 것 같고요. 아무리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다 한들 자신이 살해한 3명의 여성이 그때 죽는 순간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김윤철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1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살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10월 17일 새벽 6시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50세 정현조 씨는 바쁘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여보, 은희가 응급실에 있대요. 당신 얼른 와야 돼요. 부부의 딸 19살 정은희 씨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날인 16일 밤, 당시 학교는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은희 씨는 다른 과가 주최한 주막 행사에 들르게 됩니다. 이때 동갑내기 CC였던 남자친구 박 씨도 함께 참석했고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또 다음 날도 토요일이라 두 사람은 좀 평소보다 술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반이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좀 많이 먹었는지 인사불성이 됐어요. 은희 씨도 취기가 좀 올라왔죠. 근데 그렇다고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잠시 후 그녀는 남자친구를 챙겨서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분 뒤 남자친구 박 씨가 딱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학교 정문 건너편 성서병원 앞에 우두커니 혼자 있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근데 기억이 끊겨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공중전화로 은희 씨에게 삐삐를 보냅니다. 참고로 삐삐는 90년대 후반에 유행하던 무전 호출기예요. 전화를 걸어서 숫자 메시지를 남기면 이 삐삐에 숫자가 표시가 돼요. 또 음성 메시지도 남길 수 있는데 그러면 공중전화나 집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삐삐를 보내고 몇 분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먼저 집에 간 건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은희 씨는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일을 나갔던 아버지가 딸 은희 씨가 응급실에 있다라는 소식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요. 가는 내내 대학생인 딸이 새벽 내내 술을 많이 마셔서 탈이 난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먼저 도착한 그 가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돼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경찰이 다가왔고요. 딸의 사진과 유류품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요청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경찰에 따르면 약 1시간 전인 새벽 5시 10분 은희 씨는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52세 최 씨였는데 25톤 트럭을 몰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던 은희 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녀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요. 시신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으깨졌습니다.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겨우 신원을 확인하게 돼요. 이런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 소식에 유가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경찰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는 스키드 마크라는 게 관측됩니다. 그러니까 끼익 급제동을 하면 타이어 마크가 길게 바닥에 생기죠.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다들 빠른 시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빈번히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데 이 현장엔 전혀 없더라고요. 이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대형 트럭이라 미처 못 밟았나 싶었지만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희 씨 시신은 거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로에는 핏자국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 행여 죽은 사람을 친 게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죠. 그러고 보니까 사고 시간도 좀 이상합니다. 이 현장은 은희 씨가 있던 학교 주점에서 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서도 7km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은희 씨가 밤 10시 40분까지 주점에 있다가 자리를 떴잖아요. 근데 사고는 새벽 5시? 약 한 6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그녀가 도서관에서 책 3권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학생증과 함께 현장에선 보이지 않았죠. 이 모든 걸 토대로 가족들은 누군가 은희 씨를 살해한 후에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영안실로 향해요. 발견 당시 은희 씨가 상하의를 모두 입고 있었는데 속옷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범인이 성폭행을 한 후에 겉옷만 다시 입혀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시신을 자세히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영안실 직원에게 가로막혔죠. 그래서 급히 경찰에게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들은 유가족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후 결국 가족과 은희 씨 친구들이 직접 나섰고요.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하게 돼요. 그러자 사고 지점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은희 씨 속옷이 발견됩니다. 근데 마침 이 지점이 운전자 최 씨가 교통사고 낸 후에 트럭을 주차해둔 가드레일 쪽이었어요. 아니, 왜 여기서 속옷이 나오지? 사고 난 곳은 더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당장 이 증거와 의혹들을 경찰에게 보고하는데 이들이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아버님, 여기 보니까 색도 다 바래하고 축 늘어진 게 이게 어딜 봐서 아가씨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은희 씨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속옷은 두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던 거라서 가족은 단번에 알아본 거죠. 정말 이상합니다. 경찰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이 나서서 국가수의 정밀부검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경찰은 이거 대충 현미경으로 봤을 때 속옷에 정자가 묻어있지 않다 하면서 매몰차게 거부해버렸죠. 한편 운전자였던 최 씨에 대한 조사도 미미합니다. 이 사람이 전과 기록도 있고요. 진술 내내 횡설수설했어요. 근데 경찰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목격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사가 쏙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운전자 최 씨와 페어로 움직이던 또 다른 트럭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2대가 100m 간격으로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뭔가를 목격하지 않았을까? 뭔가를 알지 않을까? 그리고 최 씨,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최 씨는요, 당시에 지나가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해버려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가족들이 나섰고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제3의 목격자를 찾아냈죠. 그는 사고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최 씨가 은희 씨를 차로 칠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2차선으로 변경한 후 일정 거리를 주행하다 멈췄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게 설명이 돼요. 게다가요, 이 사건 참 문제가 많은데 경찰이 마지막으로 은희 씨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박 씨,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 박 씨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결국 2달 만에 경찰은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면서 졸속 종결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 아니지 않냐 강하게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경찰은 그럼 교통사고가 아닌 증거 있냐? 라는 입장이에요. 가족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 수사 종결되고 한 달 후에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됩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일단 은희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였습니다. 이게 소주 한 7, 8잔 정도를 마신 정도죠.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술이 올랐다고 볼 수 있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부검지의 다음 문장입니다. 사망 당시 출혈량이 미미하여 사망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대목이 딱 나온 거예요. 아니 게다가 성폭행 정황까지 확인돼요. 즉 이거 정리하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했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성립되는 거야. 하지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이미 종결된 거 아니냐. 재수사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가족들이 청와대며 경찰청이며 대검찰청까지 제발 재수사 해달라. 진술서를 막 제출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은 실망스러웠어요.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이미 지시했대요. 그리고 변하는 건 없는 거야. 아버지 정현조 씨는 이대로 딸의 죽음을 묻을 수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에 매달렸고 결국 생업도 그만둬요.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1999년 3월 가족들이 이미 60차례나 끈질긴 요청을 했거든요. 결국 그 끝에 국가수에서 은희 씨의 속옷을 감식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근데요,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증거가 훼손된 상태더라고요. 속옷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에서 은희 씨의 생리혈과 정액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료가 오염된 상태라 정확한 감정은 또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결국 범인의 혈액형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와, 저 이거 정말 너무 열받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증거로 함께 제출된 보정 속옷의 모양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바꿔치기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죠. 심지어 사건 당시에 찍어둔 현장 증거품 사진까지 다 유실되면서 가족은 정말 원통한 심정입니다. 그러던 2000년 4월이에요. 한 대형 언론사가 이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경찰이 2개월 뒤인 6월에 재감식을 진행하겠다 했죠. 그리고 남성의 정액에서 DNA를 확보합니다. 와, 여기까지 오는데도 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고요. 자, 정액을 확보해서 대조를 했는데 운전자 최 씨, 남자친구 박 씨와는 일치하지 않아요. 즉, 제3자가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또 수사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 3자가 누군지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경찰은 보이지 않아요. 유가족 외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진전 없이 15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물론 그동안 가족들은 여러 방법으로 진실 밝히려고 노력했죠. 매번 실패했어요. 하물며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기각되었고요. 결국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3년 5월에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트럭 운전사 최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합니다. 자, 그런데요. 불과 5일 뒤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어요. 범인을 찾았대요. 경찰이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냐? 48살의 외국인 남성,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K 씨였습니다. 자, K. 그는 지난 2011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검거가 됐고요. 100만 원 벌금 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 해 전인 2010년부터 이제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받아둔 거예요. 이후 2013년도에도 술집 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 들어왔는데 그나마 합의를 해서 처벌을 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실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죠. 은희 씨 사건이 발생한 1998년 당시 K는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인 10월 16일 밤 그는 외국인 동료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계명대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다가 혼자 있는 은희 씨를 발견하게 되죠. 술에 취한 그녀를 보자 이 세 사람이 끔찍한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녀를 제압하려고 폭행했고 이후 자전거에 태워서 구마고속도로에 위치한 굴다리로 끌고 갔어요. 그 시간이 한 40분 정도가 걸렸는데
도착해보니 여기가 이제 지상 활주로 밑에 가로등도 없고 옆에는 다 논밭만 있는 아주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여기다 싶었는지 이들은 은희 씨의 손을 결박했고 이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다 새벽 5시 만신창이가 된 은희 씨가 가까스로 범인들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대로 고속도로로 뛰어든 거예요. 남성들이 뒤쫓았지만 순간 끼익!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사람이 차에 치여서 죽었겠구나 생각을 했고 바로 도주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들은 그냥 태연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동료들한테 내가 한국인 여대생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무용담처럼 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K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관계를 한 여성들의 사진을 트로피처럼 모아두는 편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막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그 동료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은희 씨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사라진 학생증으로 추정이 돼요. 이후에 K를 제외한 공범들은 2003년, 2005년에 불법 체류자로 적발돼서 다 스리랑카로 추방됐어요. 반면에 K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비자를 받았고요. 이후 스리랑카 식료품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거하고 보니까 그런 추악한 과거와 달리 너무도 평범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 답답한 사건의 제2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스리랑카랑 한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요. 즉 추방된 공범들을 데려오는 건 불가능했죠. 그럼 K만이라도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희 씨 사건이 1998년에 발생했다고 했어요. 근데 강간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이미 다 만료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 명이 공모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 강간 혐의가 적용이 돼요. 그건 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걸로 잡아들일 수 있다 싶었는데 이마저도 2008년에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검찰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 강도 강간을 적용합니다. 자, 이건 강도와 성폭행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또 공범도 존재해야 하고요. 이 K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한 건 확실합니다. 또한 범인들이 학생증을 가지고 갔다라고 추정이 되고 또 그 현장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도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검찰은 니들이 학생증과 현금을 가져간 강도 혐의가 성립된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공소시효 만료를 2달 앞두고 2013년 8월 검찰은 K를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2014년 5월에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부가 강도 혐의에 대한 증거는 좀 불명확하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K가 그때 가지고 있던 사진이 학생증이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진은 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또한 그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갔다는 것도 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파고 보면 은희 씨가 주점에서 돈을 썼을 수도 있고 또 술에 취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K가 가져갔다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강간은 확실하지만 그건 이미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단독 처벌 불가능하고요. 결국 강도 사건이 입증되지 못하면서 K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죠. 검찰이 즉각 항소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 스리랑카 사람들 다 막 전수조사하면서 과거 K한테 이 범행에 대해 전해 들은 사람들을 찾아내요. 근데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증언을 망설이더라고요. K가 보복할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또 무죄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끈질기게 가족과 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설득을 했고 결국 그가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후에 이 범인 무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이들이 술에 취해서 자백한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여학생의 가방에서 책 3권과 학생증, 현금을 훔쳤다
라고 자기가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생각한 대로 특수 강도 강간이 성립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가 이 증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시간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그 시간이 1998년, 그때로부터 16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게 이제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또한 책 3권을 훔쳐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수사 초기 가족들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 3권 없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운전기사 최 씨와 또 도착한 구급대원 진술에 따르면 그때 막 현장에 찢어진 책들이 막 바람에 날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재판부는 그 책 3권이 그 종이들일 수도 있지 않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번에도 K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죠. 최종 2017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됩니다. 자, 더 이상 한국에서 K를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때 검찰이 스리랑카에서 성폭행 공소시효가 20년이다라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급하게 K를 그냥 추방시켜버렸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이게 그쪽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2018년 10월 13일입니다. 본국에서 바로 기소가 돼요. 하지만 혐의는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었어요. 이것도 복잡한데 그 이제 정액이 질 내부가 아니라 속옷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겨우 K에게 합당한 벌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측에서 강압적인 성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2월, 2022년 11월 1심, 2심 재판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죠. 2023년 12월에 대법원 최종심이 열렸는데요. 그에 대한 재판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게 뭐냐고요. 은희 씨의 죽음 이후에 가족들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죄책감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셨냐면 사실 은희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합격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굳이 서울까지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다니라고 조언을 했고 딸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내가 조언을 한 그것 때문에 딸을 오히려 사지에 몰았다라는 죄책감을 갖고 계시대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자고 하면 당연히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애초부터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무능력한 경찰들이겠죠. 지난 수십 년간 유가족은 억울함을 밝히려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고가 아니었다면 범인들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진실 묻혔을 거예요. 아니 그 정액에 이제 DNA 일치하는 걸로 범인 찾았는데 사실 그 속옷 검사도 가족들이 계속 요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21년 9월 서울고법은 유족들에게 7,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은 이미 은퇴한 후고요.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말해주는 대로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범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좀 하나하나 되짚어 볼게요. 자, 부검 결과 사망 후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범인들과 운전자 최 씨가 말하기를 고속도로로 은희 씨가 뛰어 들어갔다. 그걸 차로 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부검 결과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범인들은 사건 당일 자전거에 은희 씨를 태워서 40분간 이동했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그 동선을 보면 사방이 튀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목격자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죠. 또한 이 사건의 범인은 3명입니다. 그런데 속옷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는 하나뿐이에요.
돌아가며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진술과 달리 증거가 맞지 않죠.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앞서 속옷이 일부 훼손됐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그건 그럼 왜 훼손이 된 거죠? 그리고 보정 속옷은 왜 다른 걸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 의혹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범인 K는 끼익 하는 급제동 소리를 듣고 은희 씨가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스키드 마크는 없어요. 게다가 목격자, 앞서 진술에서도 급제동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답답하죠. 워낙 경찰이 이 사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였는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경찰이 지목한 그 사람 범인 맞아? 라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어쩌면 진범이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재판에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닐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너무도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잠시 제쳐두고 정은희 씨,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고통을 참으면서 애써오신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